서울대학교 이봉규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며 서울대 법학연구소 경제법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봉입니다. 이 뜻깊은 제2회 자유시장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주제를 상의하면서 전해주신 최영수 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를 논의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주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드린 것도 아니고 최 부장님과 함께 이제 상의를 하면서 주제를 잡아 나갔었는데요. 이 급성장하는 빅테크 산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합리적인 규제 방안으로 가게 되면 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기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특별법 안을 내지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 관련돼서도 업계나 일단 정부 사이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으로 가면 뭐 제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아마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하고 얼마큼 공유할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의 어떤 문제의식, 적어도 이제 빅테크 산업 내지는 뭐 요즘 더 흔한 말로는 플랫폼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빅테크 산업,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지는 공유하고자 하는 몇 가지 그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의식이 공유될수록 뭔가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그래도 공감대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나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원래 이 교수 생활도 이제 20년 훌쩍 넘겨왔습니다. 뭐 넘긴 지도 한참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 연구자의 길, 교수의 길, 학자의 길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길을 가게 된 동기는 뭐 한두 개는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시간 운용이 자유롭다. 이제 그 말씀은 아침에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한다는 얘기고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지금 새벽입니다, 거의. 사람마다 패턴이 다르지만 아침에 일찍 뭔가 일어나서 하시는 분이 있고 밤에 야행성이죠. 밤에 일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밤에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시간에는 뭔가 머리도 안 돌아가고 눈도 안 떠지는 것 같고 말도 어눌해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약간 횡설수설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더구나 저는 이제 정신도 아직 다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제를 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 자려고 하니까 고민이 좀 돼요. 고민이 됐던 게 학술대회 저희 이제 학계에서 하는 그런 학술대회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기회 어떤 특강 강연도 좋지만 그때마다 무슨 얘기로 처음 시작할 거냐라는 게 예전에 젊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를 한 살 먹을수록이 무슨 얘기로 처음 시작할까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아주 늦게 들어가서 바로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편치 않다는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편치 않아서 내일은 뭐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 하다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앞부분에 파워포인트를 몇 개 넣었어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이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뭐냐면 오늘 얘기 시작을 추가된 것으로 뭐 내용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이게 꺼내기 위한 거고요. 퀴즈입니다. 여기 지금 따옴표로 묶어 있는 거 있죠? 땡땡땡 전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다. 라고 하는, 이 땡땡 해놓듯이 누구 한 말입니다. 그 오래되지 않은 얘기고요. 아마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뭐 지금 검색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 혹시 이게 뭔지 이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맞추실 분이 있을까요? 최 부장님. 오늘 주제 빅테크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그 다음에 제가 답을 넣어놨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 국가 총력전이다라고 해서 6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요 세 글자를 정말 빅테크라고 하든 때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든 사실은 말이 다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느낌에? 플랫폼 전쟁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이건 산업 전쟁이고 플랫폼 산업, 빅테크 산업, 국가 총력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바꿔도 이 말이 전혀 이렇게 어색하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이제 이러면 산업전쟁이며 총력전이다. 그 국가의, 그렇죠?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의식 공유에서 왜 제가 처음에 퀴즈를 이걸로 시작했는지를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식의 공유를 보시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오늘 아침에 뭔가 그래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내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페이지 하나로 다 정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이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뭐 조금 학자에 따라서는 80년대, 내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었고, 우리 흔히 세계화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WTO 출범됐고요. 그 즈음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의 어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또 한쪽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흐름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 속에서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지 산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정책이 퇴조를 하고 경쟁정책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기보다 저희 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산업정책의 퇴조와 경쟁정책의 부상은 상당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산업정책이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목소리도 일부 언론에 짬짬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백미가 되는 어떤 사건이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어떤 또 연구나 아니면 학계에 있는 분들이, 실무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물론 그 경영진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산업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해운사, 글로벌 넘버 6, 세계 6위의 대형 해운선사가 우리나라에, 그게 그냥 아예 어디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분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운산업이 갖는 정말 우리 국가적인 중요성, 당연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뭔가 정부의 산업정책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 2월이라는 게 상당히 어수선한 시기 아닙니까? 시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어떤 비전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냥 손쉬운 길을 갔다라고들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산업정책의 퇴조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그다음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 오면서 자국 중심의 산업보호, 그다음에 규제 강화로 선회를 했습니다. 또 아주 심합니다. 이 진폭이. 그 전에 자유화 규제에 비춰보면, 이거는 뭐, 무역 자유화하고도 완전히,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는, 종래 다자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일방주의로의 어떤 회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각종 어떤 규제를 통해서 결국 자국 산업, 일자리 보호 쪽에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정책이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매일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경제면에서는 이 세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미국은 서로 다른 모습은 뭔가 다르지만 경쟁 정책을 가장한 강력한 산업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찍이 이제 이런 표현들은 있었어요. 엔티트러스트 경쟁법, 경쟁 정책인데, 이른바 은폐된, 가장된, 위장된 산업 정책으로서의 엔티트러스트 얘기들은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요즘 나온 게 아닌데 요즘의 모습을 오히려 옛날보다 더 잘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제 빅테크 규제로 가게 되면 거의 죄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경쟁법 같지 않은 경쟁법으로 이 빅테크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실상 다 폐기돼 버렸죠. 반면에 유럽은 빅테크라고 할 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유럽 20몇 개국을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때로 못하게 내놓을 만한 플랫폼이 하나도 없는 대륙입니다. 구대륙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마찬가지 경쟁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두르긴 했는데 이 DMA라고 하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 경쟁법의 껍데기를 두르긴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나 아니면 입법관을 들여다보나 사실 이것은 정말 disguised industry policy의 다름 아닌 왜냐면 타겟이 결국 미국의 빅테크 몇 개인 것이고요. 그래서 말은 이게 경쟁법이고 뭔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물론 유럽 내에서도 논쟁은 많습니다. 과연 이게 뭘 규제하자는 거냐에 대해서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다수는 이거는 뭔가 특별한 경쟁법이야. 뭔가 경쟁법의 특별법이야. 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것 같고요. DMA에 대해서. 디지털 시장법이요.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폴리시의 그 이념을 보면 이거는 경쟁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산업정책적인 어떤 고려가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빅테크 산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저는 이제 저의 문제의식은 뒤에 조금씩 계속 이제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전략이 없다.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산업전쟁이고 국가총력전쟁. 어제 이게 플랫폼이라고 넣어도 빅테크라고 넣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국가총력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 전략은. 내지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의 적어도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쟁 정책도 보이지 않고 산업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후자 산업 정책도 보이지 않고 꼭 산업 정책이 뭐 무조건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산업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경쟁 정책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뭐 국회나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 전략이 없이 뭔가 접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의 어떤 문제의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의 등장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급할 만한 빅테크라고 하면 죄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보통 이제 빅테크라고 하면 테크 자이언트라고도 불리는데 흔히 이 IT 산업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그런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물론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때 지배력이라는 게 뭐냐, 시장 지배력이라는 게 과연 정말 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거냐, 개별 시장 단위에서 논쟁이 여전히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큰 이견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빅테크를 대표적으로 들라고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가파다, 가파입니다 그러잖아요. 죄다 미국 기업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MS 등. 이러한 빅테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찌감치 이 테크 기업이 갖는, 특히 플랫폼 기업이 갖는 규모,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뭔가 레버리지로 인한 독점력의 확장,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은 데에 따라서 뭔가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미국 FTC 위원장 리나 칸류의 이른바 네오 브랜다이즈원들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이런 빅테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전통적인 경쟁법의 툴, 경쟁법, 전통적인 독점 금지의 툴로는 이런 특성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이른바 경쟁법 집행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사이즈로 규제하자. 내지는 심하면 브레이크업 하자. 아예 분리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별로 파편화된 플랫폼 규제, 감독의 한계도 이 빅테크에 대한 문제 제기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맨 마지막 파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산업정책을, 제가 아까 산업정책하고 경쟁정책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산업정책,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보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주로 수출 기업 내지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 왔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경제 개발하고 할 때 누가 드라이브를 합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결국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수출 산업들이고 달러를 벌어야 된다. 옛날에 60년 70년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출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섬유업이 됐든 뭐 최근에 반도체 자동차가 됐든 2차 전지든 전부 다 제조업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전 세계에 뭔가 이런 우리가 제조한 물건들을 팔아서 뭔가 외화도 벌어야 하고 그것이 그 수출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이루어진 거죠. 반면에 서비스업은 근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로컬 성격이 강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서비스업은 이른바 면허 제도가 아직도 외국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고 면허 내지 자격 같은 거죠. 그 동시에 나아가서는 많은 규제들이 뭐 제조업이야 정말 관세만 낮춰주고 등 몇 개 되면 훨씬 더 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지만 서비스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로컬 성격이 강합니다. 로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을 할 때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맨 마지막 요 마지막 줄에서 국가별 규제의 한계를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서비스업의 이른바 로컬 성격이 상당히 약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지만 분류하자면 하지만 상당히 글로벌 성격이 강한 그런 산업이 빅테크 내지는 플랫폼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들었던 뭐 구글, 아마존, 애플 쭉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빅테크라고 플랫폼 기업이라는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데 여기가 로컬 기업이나요? 전혀 아니죠. 전 세계에 진출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게 어떤 플랫폼의 특성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사람이 어떤 용역이라고도 하는 직접 제공하는 그런 류의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국경 장벽이 낮다라는 것이고 또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기 좋은 툴이 바로 이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플랫폼 또한 국경을 넘어서 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런데 규제는 나라별로 다 다르다. 서비스다 보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어떤 뭔가 글로벌 차원의 어떤 규제의 조화 이런 것도 거의 요원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빅테크가 등장하면서 하면 시가총액으로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보면 한번 느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경제부에 계신 분들부터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총 기준으로 상위 5개사가 모두 플랫폼 기업이고요.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뭐 시총이야 어차피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전부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2조 4천억 달러, 3위는 알파벳 1조 5천억 달러, 4위 아마존 1조 2천억 달러, 5위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가 급등해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죠.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전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는 급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6위가 우리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어떠냐? 보통 우리가 뭐 네카오 얘기도 하고 네카쿠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가 한화로 33조 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시총이 10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33조 원이고요. 카카오 23조 원. 그 다음에 쿠팡이 약 39조 원. 대개 30조 원대의 네이버나 쿠팡을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으로 한 9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스닥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만드는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20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이런 말이 있었죠. 원래 정치인은 꿈을 먹고 산다. 아까 송 의원님이 아주
너무나 정말 저희 희망찬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글로벌 빅테크의 10위 안에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이 들어가는 날을 꿈꿔본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꿈을 꾸고 싶습니다. 꿈을 꾸려면 뭔가 꿈만 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정말 현실이 되려면 뭔가 거기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정말 민과 한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이거 숫자로 보세요. 이게 얼만큼 우리가 달려가야 5년, 10년 안에 과연 10위 안에, 10위권 안에 빅테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랫폼을 둘러싼 위기와 도전, 전통적인 경쟁법과 산업정책의 구분도 상당히 모호해졌다. 라는 말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은 당연히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은 뭐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많은 사람들이 2050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 대체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껴있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특히 대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정말 폴리크라이시스다. 다중 위기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중심에 반도체, 전기차, 완전히 중간에 우리 끼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뭐 2차 전지 등등 정말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항상 또 리스크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 전기차 등 외에 저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서 미중 패권 경쟁을 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요. 어차피 유럽은 이제 갖고 그들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 자체가 사실 되지 않는 구조로 이미 DMA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 말씀 원래 파워포인트 없는 얘기지만 유럽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DMA라는 법의 내용을 보면 이건 철저하게 현상 유지다라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를 때리지만 동시에 유럽에서는 이제 플랫폼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빅테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 전략.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키우는 어떤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쉽게 말해서 현상 유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산업에 관한 한 빅테크 산업에 관한 한 유럽의 미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DMA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는 유럽과는 또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상 유지 전략이 아니다. 우리는.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외에 빅테크라고 손꼽을 만한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 정말 몇 개 되지 않죠. 예를 들면 바이트댄스, 틱톡 하는 중국 회사죠. 알리바바.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빅테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뭐 텐센트도 가긴 하지만 순위가 훨씬 뒤로 처지는 거고 글로벌 순위로 보게 되면 물론 우리는 이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정도도 없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육성이라는 게 각국마다 뭔가 하고는 싶은 것이지만 유럽에서조차도 이게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지극히 어려운 과제다. 플랫폼 산업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로서도 포기할 수는 없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전쟁이 만약 2050년까지 예를 들면 정말 장기간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보호무역을 극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수중심의 나라에서 제조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제조업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패권 경쟁 속에서. 그런데 이런 몇 가지 보호무역의 극복이나 제조업 근간 유지 등등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독자적인 나름의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결국 때로는 이런 강력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플랫폼 생태계가 갖춰졌을 때 이 앞에 몇 가지가 훨씬 더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관하지 않다. 아니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요 빅테크 규제를 위한 시도 부분은 아까 뭐 리나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결국은 패키지 법안 기업가 수수료 빼고 다 폐기됐다. 유럽의 DMA, 그 다음에 독일 경쟁자 방지법상의 디지털 그룹, 디지털 플랫폼 그룹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떤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모습은 전부 다 경쟁법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독일이나. 하지만 그 밑에는 강력한 산업정책적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이 DMA의 주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법안을 만들 때 DMA를 모델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런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죠. 이른바 코어 플랫폼 서비스라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뭔가 정해놓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이른바 게이트키퍼 내지는 거대 플랫폼을 지정하고, 그다음 지정 요건들을 보면 뭔가 약간 시장에서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규제 내지는 사전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가한다. 이게 이제 DMA의 큰 이제 틀이거든요. DMA 아직까지 DMA가 시행은 됐지만 DMA에 적용을 받는 디지털 시장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예상되는 거는 죄다 이제 미국의 가카함이고 추가될 만한 게 중국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유럽의 플랫폼으로는 잘란도가 언급이 됩니다. 잘란도는 우리 같으면 무신사 같은 패션 플랫폼입니다. 잘란도는 독일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놓으라 만한 건 죄다 이제 미국계 플랫폼들이고 중국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거는 사실은 유일한 후보가 딱 하나, 독일계 하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으로 해서 쭉 이제 마무리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플랫폼 규제 얘기는 전 정부 시절부터도 꾸준히 어떤 모든 학계에서도 모든 논의를 정말 끌어 담을 정도 블랙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플랫폼 논의가. 현재도 한간에 공정위, 방통위가 각자 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결국 공정위가 만드는 법안이든 방통위가 만드는 법안이든 그게 어떤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느냐라는 건데, 여기 표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나름대로 이제 방통위가 됐든 때는 공정위가 됐든 분명히 적어도 대외적으로 내거는 명분이 있을 겁니다.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는 이제 퀘스천이 생긴다는 거죠. 퀘스천이 생긴다는 거죠. 만들겠다는 특별법이 정말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거대 플랫폼에 의한 이른바 경제적 집중, 사이즈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냐. 사실 여기서부터 벌써 완전히 견해가 충돌을 합니다. 앞에 DMA 제가 말씀드렸지만 DMA 지정 기준 보게 되면 DMA 지정 기준 보시게 되면 이 기준은 어디에도 개별 플랫폼 시장, 개별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 내지는 시장적 지위 여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건 사이즈를 가지고 규제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DMA 스스로 여기에 어떤 독과점적인 요소가 없어요. 판단 기준에 지정되는 게이트웨이에. 그러니까 이 지정이 됐더라도 어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정됐다, 구글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얘가 어떤 시장에서 그러면 마켓 파워가 있다는 것이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정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 법안들을 이름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거의 독점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뭐 공정화법,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했듯이 지금은 독점화 규제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안의 명칭에는 독점화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내용의 어떤 그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 의구심이 많다는 거고요. 결국 유럽식의 모델을 따라가면 결국 독과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록 시장에서 사이즈를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벌써 이 입법 목적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학계에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이제 유럽식의 DMA, 아까 잠깐 언급했던 디지털 시장법을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유럽의 경우잖아요. 다시 말해 유럽은 내놓을 만한 뭐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유럽 영내의 플랫폼조차 없는, 우리가 플랫폼 산업의 성장 발전 전략을 고민할 때 유럽 모델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식, 여러분 아마 디지털 주권, 뒤에 잠깐 나오지만 시간이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 끝에 그냥 연결한다면 많이 쓰이는 게 디지털 주권, 플랫폼 주권, 데이터 주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부 다 유럽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용어들이거든요. 왜? 자기들 이제 플랫폼 없어요. 영내에 아예 내놓으려는 플랫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디지털 시장에서의, 디지털 시대에서의 어떤 주권이라는 것은 플랫폼 없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없다는 얘기는 유럽 내, 영내에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는 것은 영내에서 생성되는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불가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뒤에 나오지만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있어서 너무나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자국의 내지는 영내 플랫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그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파급되는 어떤 우려는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산업적인 차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유럽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 주권을 위해서 뭔가 데이터도 못 가져가부터 오만 가지 규제가 들어가죠. 때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 첩첩이 막아놓습니다. 왜? 자기들 나름대로 컨트롤의 주권을 갖기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그죠?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 우리의 입장은 유럽하고 다르고, 미국하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유럽의 길을 따라간다? 이건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생기는 주된 문제가 뭐냐? 정말 독과점의 문제가 우리가 심각한 것이냐? 아니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거래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같은 거래 관계에서의 어떤 불공정이 주거 문제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철저히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주 브로드한 개념이고요. 실제로 정말 독과점인지 여부를 보려면 경쟁 관계에 따라서 뭔가 이거 섹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과연 나눠 봤을 때 과연 어떤 시장에서 과연 독과점이 존재하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그도 공개적인 논의가 없이 입법 논의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Some Fundamental Questions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름대로 답을 다 저는 이렇게 정치하기는 힘든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좀, 비관적인, 거 있죠. 우리나라에 과연 빅테크가 존재하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비교해줬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분의 1 되고 막 그래요. 가까운 미래에 그럼 토종 빅테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수요 없다고 봅니다. 여기 가까운 미래잖아요. 가까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 플랫폼에 내재된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가 이거는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로컬 차원이 아니라.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들은 그 정도의 규모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정도의 네트워크를 누릴 수도 없어요. 가까운 시일내에 힘듭니다. 국내 시장은 자꾸 언어 장벽도 있고 그 다음에 겹겹 규제 때문에 더더구나 가까운 미래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까운 장래에 토종 빅테크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제가 답을 드리긴 함정 규제 방안을 드리긴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의 선례를 참조한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상당히 자유롭고 그저 창의가 보장되는 그런 무한 경쟁, 이런 무한 경쟁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국가의 산업 정책을 통한 지원과 육성, 아주 강한 리더십을 국가 가지고 키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참고할 거냐, 아니면 양자를 어떻게 믹스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고민이 없이 앞으로 5년, 10년을 갔을 때는 바로 유럽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주권 저희 갖기 어려울 거고요. 데이터 주권 마찬가지 아마 유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 말씀은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에 기반한 빅테크의 이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얼만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수요 산업의 어떤 육성이나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기 디지털 주권 관련된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핵심 서비스와 관련돼서 우리의 각 나라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유럽은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상실했다는 거죠. 다시 못 얻습니다. 그거. 우리보다 더 암울한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개별 기업 차원에서 거대 플랫폼 몇 개를 그럼 가지면 우리가 디지털 주권을 갖게 되느냐 하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태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한참 정말 급부상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냥 GPU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지향하고. 그래서 GPU로 시작된 제조업이지만 쿠다라고 하는 이른바 AI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옴니버스나 엔비디아 AI는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의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큰 플랫폼 몇 개 있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현상 유지보다는 성장 내지 발전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플랫폼 기업들은 너나 나나 당장 생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을 고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4, 5년짜리 단기 전략으로만 가지 않나 플랫폼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맺으면은 맨 마지막 좀 굵게 쓴 거 적어도 플랫폼을 놓고 실험을 하지 말자.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